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네.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어제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보이콧 논란이 불거지자 당 대선 주자들이 모이는 행사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자고 한 건 아니다. 당 후보로 등록하면 당 행사에 참여할 거다. 이런 요지의 말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18일 첫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 등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해서 첫 토론회를 18일쯤에 하고 25일에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해서 두 번째 토론을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건 이제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일정이고 오늘 각 후보 캠프의 일정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네. 과연 모든 주자가 동참하는 첫 토론회장 만나게 될까요? 일단 쪽방촌 사건이 워낙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불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자리에도 불참을 한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이고 이런 걸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파장은 사실은 쪽방촌 봉사활동 불참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파장이 날 텐데 그 부담을 감수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분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예비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참여한다면 첫 토론이에요. 네, 어떤 면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고 또 만약 불참한다면 이제 어떤 이유를 낼지 궁금한데 불참은 안 할 거라는 게 지금 제2의 전망이신 거잖아요. 일단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날 일정이 있긴 있다. 그렇죠. 라고 일단 깔고 그래도 당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제 신지호 정무실장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로 등록한다면 당 후보. 네. 네, 당 후보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참여를 한다고 했으니까 18일이면 지금으로부터 8일 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후보 등록 밀어놓고 있을 겁니까? 일단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근데 저는 그 윤석열 그 후보보다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대충 세봐도 한 14명 정도 되죠. 네, 지금 14명. 네. 14명 데리고 토론회를 어떻게 열어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그러게요. 보지 못한 흥행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떤 걸 할지 궁금한데. 네, 거의 만민 공동의 수준으로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4839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윤석열 후보 참석한다면 홍준표 의원이 기다리고 있고 참석 안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기다리고 있다. 둘 다 말싸움으로 이기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그 참자가 이제 부동산 토론이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각을 세울까요? 물론 이제 본인이 뭐 방안을 내놓은 건 있긴 있습니다만, 네. 하여간 뭐 보죠. 하여간 저는 14명이 참석하는 토론회 정말 한번 어떤 형식인지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주제가 부동산이라고 해도 또 자유토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다 기대가 되는데 한편에 각 주자들이 지금 각 캠프를 좀 꾸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누가 합류했다 이게 연일 뉴스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최재형 캠프에는 각각 현역 의원이 9명씩 포진해 있거든요. 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현역 의원 8명에 합류한 캠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9명, 8명. 본격적인 새 대결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 좀 약간 언밸런스한 게 언밸런스요? 뭐냐면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잡힐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선거운동 방식이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비대면 방식이 주가 되겠죠. 네. 이런 상태에서 메머드급으로 캠프를 꾸려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대국민 접촉면에서의 이야기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5대5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심과 민심이. 네. 그러면 결국은 당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적 인프라의 가장 기본이 뭐가 되겠습니까? 현역 의원들 아니겠어요? 네. 다다익선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또 누가 합류할지 또 어떻게 꾸려질지 보도록 하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보범 수용자 810명에 대한 8.15 광복절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명과 달라 특정 경제범죄의 사범인 이 부회장에겐 6년간 취업 제한 규정이 유지됩니다. 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현재 기소된 2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잠깐 들으셨는데 하나 추가해서 전해드릴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허가했다는 말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정을 허가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 짚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박범계 장관이 밝힌 가석방 결정 이유를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요. 형법 72조에 보면 가석방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상이 뭔가 싶어갖고 네.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 몸가짐, 태도 이런 걸 뜻하는 거더라고요. 몸가짐. 네, 뭐 이런 걸 뜻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경제 상황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됐는데 네. 양호한 행상과 개전의 정은 기본에 깔고 거기다가 추가로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전의 정인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형이 확정이 돼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던 게 국정농단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연루됐던 주된 동기도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저 유죄 맞아요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애당초 범죄 행위의 시발점이 됐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논리상? 일단 이해를 못하겠고 첫째. 네. 자,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굳이 고려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냥 법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묻는 건데요. 청와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허가했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청와대를 향한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지금 발언인지를 좀 분명히 좀 따질 필요가 있고요. 네. 청와대는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세 번째,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가석방의 이유로 꼽았으면 취업 제한을 계속 유지할 거냐, 취업 승인을 해줄 거냐는 문제도 이미 거의 가닥이 잡혔다고 보는 게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제한을 계속 걸면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때문에 가석방 해줬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풀어줬다는 이야기는 경영을 하라라는 이유로 풀어줬다라는 거잖아요. 뭐, 네. 그잖아요, 얘기가.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취업 제한을 한다? 이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취업 제한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최대의 관심사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던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촌철님들이 촌철을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경수님이 이재용 일병 구하기 성공했네요. 삼성 앞에서는 당정청, 야당까지 한 마음이라고 보내주셨고요. TK님은 요즘은 할 말 없으면 무조건 코로나 핑계라고 해주셨고요. 네. 별에는 밤님은 불법 승계, 프로포폴도 모두 이제 무죄인 거지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네. 조나단 정님은 지금 솔직히 삼성이 먹여 살리는 사람이 몇 명인데 너무 정의만 따지다가 경제 죽는다. 아니 바로 거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삼성이 먹여 살린다라는 말에 대해 토 안 붙이고 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요. 삼성이 먹여 살리는 거지 이재용이 먹여 살리는 건 아니다. 네. 분명히 갈라서 좀 보시라 이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이피터님이 법무부 장관이 무슨 경제 타령입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3373님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란 판에
3097님, 이럴 거면 나라 이름을 그냥 삼성이라고 부르고 이씨왕조 시대로 가자. 선거는 왜 합니까?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앞서 잠깐 제이비가 얘기하셨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범 중에 가석방이 결정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거든요. 예. 지은 죄명은 사라지고 경제만 남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게 공정이냐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대통령 좀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정권 사항이라 청와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국민들의 상식에 입각해서 본다면 과연 그러니까 그럴 것이냐. 그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콕 찍어서 가석방 시켜줄 이유는 또 뭐냐 도대체 그러면. 네. 그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특별하게 접근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그것이 법무부 단독의 어떤 특별성 때문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 상식에 그게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정치권 반응도 잠깐 살펴보면 앞에 이제 정경수님이 당정청은 물론 야당까지 한 마음이 됐다라고 해주셨는데 나온 얘기만 보면 민주당은 일단 그 결정을 존중한다. 뭐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의힘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야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반응을 요약을 해드리면. 국정농단 수사팀장이기도 했죠. 윤석열 후보.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 내놨고요.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좀 다소 애매한 온도의 입장을 내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풀려나서 뭘 어떻게 반성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투자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그건 거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13일 날 나올 때 어떤 말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튼 관련해서 이게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요.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두 정치인에게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많은 의문점과 궁금점을 남겨두고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다시 촛불, 다시 평화, 그리고 다시 하나. 저 추미애는 열린민주당과의 열린 통합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최재형까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안철수의 국민의힘도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박빙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께도 제안합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함께 소리내어 주십시오. 네, 추미애 후보의 목소리죠. 네. 어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제안을 했는데 네.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받았죠. 시의적절하고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뭐 여권 내에 잠복되어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왜 지금 들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두 측면에서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위입니다. 어차피 두 당의 뿌리는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추미애 후보의 말대로 진영 총력전이 전개될 대선 성격상 또 안 나올 수도 없는 이야기다. 네. 여기까지는 당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실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MBS 조사가 있었습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네. 엠브레임을 비롯해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참여한 조사 네. 결과예요. 요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유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어허.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열린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의 지지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자, 이재명 후보부터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3%의 지지율인데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4%로 뛰어요. 올라가네요. 네. 추미애 후보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인데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5%로 껑충 뛰어. 5배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두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은 23%인데 네.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은 13%로 뚝 떨어져요. 대충 이유를 아시겠죠. 네네. 자, 이 통합을 전제로 경선 결과에 미칠 영향을 따지면
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관건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시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이런 점을 강조를 했던데 과연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가 빨리 통합에 동의할까?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다. 네,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 워딩이 나왔거든요. 네. 이해찬 전 대표가 당시 국민들에게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주제다. 예. 이 얘기는 해석하면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까지의 통합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뒤는 사실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짧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없다. 네.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네, 이렇게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뭔가 좀 대전환이 있는 건가 싶어서 좀 들여봤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자는 지금 제가 전해드린 후자의 말에 방점을 찍는다면 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어떤 당위적인 촉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전자에 이제 만약에 방점을 찍으면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저희와의 인터뷰나 여러 인터뷰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언제까지 통지식 방역 속에 국민들이 살아야 하느냐. 네. 이러면서 새로운 방역 체계 문제를 여야정 협의체 의제로 올리겠다. 그랬죠.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새로운 방역 체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안 밝혔지만 네. 이게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그렇죠. 위드 코로나를 언급한 거 아니냐라고는 어떤 해석이 뒤따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라고는 대목이 중요한 건데 만약 이게 올라가서 한다면 그러니까 전환을 지금 뜻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인가 이게 궁금했던 건데 여기서는 사실은 근데 가장 기초적인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라는 거죠. 네. 방역 체계의 전환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성질의 문제 아니냐라고 본다면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 모더나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언급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던데 네. 이걸 의식해서 어떤 접종률을 빨리 올리자라고는 당위적 촉구를 일단은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에 부합하는 해석인 것 같기는 해요. 당위적 촉구.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 조간에서도 그 모더나 공급 차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데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아마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김정원 님이 새로운 방역 전략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뭔데요? 확진자들 자비 부담시키면 바로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또 꼭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니까. 네, 마무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